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미국 CPI가 조금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기대했었던 바보다 이제 그만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락폭이 많이 컸었어요. 그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하락폭이 좀 많이 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줬어야 된다고 봤어요. 전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제 11,500포인트였고, 11,500포인트를 좀 깨부시는 과정은 금요일날 벌어졌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페덱스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이거를 과연 그렇게 강한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빼더라고요. 자, 우선은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CPI는 원래 8.1%를 예측을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8.3%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사실상 CPI는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이가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한두 번씩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전에 8.5%에서 8.3%로 줄어든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추이에 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순히 이제 기대를 했었던 8.1, 뭐 더 큰 기대를 했었던 7.9 여기까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실망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 CPI는 좀 해석함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측치가 좀 바뀌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예측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CPI 발표 이틀 전에 이 예측치를 확 내려놓고서 실제가 8.3이 나오니까 실망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 가셔가지고 이걸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CPI 관련해가지고. 자, 그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8.3%는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망으로 나왔던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왜 8.3%로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CPI를 볼 때 가장 크게 봤었던 게 계속 에너지였어요. 원유를 보고 천연가스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컸었는데, 자,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포커싱을 했었는지, 자, 주택 부분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에너지 쪽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에너지는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식료품과 이제 주택 비용이었다고 하는데, 식료품 지수는 뭐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에요. 자, 근데 올랐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오를만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고,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워낙 많잖아요. 식료품 기업들이. 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거는 전 당연하도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반영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상치 못했던 건 주택 비용이에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제 모기지죠. 모기지 이자 같은 경우에 올라가다 보니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의 매매 추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량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미국에서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주택가격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는 사실상 매번 똑같지만, 세계 경제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 때는 가장 먼저 흐르는 거는 이제 주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지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들이 이제 좀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임대료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주택 쪽에서는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지는 게 좀 언제쯤 빠지는지, 물가지수 다시 한번 다음 달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PI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사실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았죠. 그리고 75bp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100%, 1%죠. 1% 인상 가능성이 이제 22%,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었었나 33%까지도 올랐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더 많이 박살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5bp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시켜놓고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장에 100bp란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FOMC에서 75bp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100bp를 우려했었던 그 부분은 바로 상쇄를 하고 악재 소멸로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근데 만약에 100bp를 한다. 솔직히 저는 100bp 가능성 없다고 보는데, 100bp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막 70%, 8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절대는 없는데,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겁주기, 그냥 시장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8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8월 소매 판매 0.3% 올랐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전달이죠. 그 전달이 0%였었는데 자, 어느 정도 올랐는데 예상했던 바랑 0.1%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나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안 돼요. 너무 나쁘면은 이거 침체네 라고 하면서 침체라고 이제 무너뜨리거든요, 시장을. 근데 반대로 너무 좋으면은 이거는 시장이 잘 버텨주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되겠네 하면서 또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 지표를 가장 보여주는 소매 판매랑 그리고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는 그냥 예상치에서 적정 수준,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나와주는 게 차라리 전 좋다고 봐요. 이도저도 아니게 그걸 해석하기 어렵게. 자, 그 정도인데 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자, 그 정도였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깨는 그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정말 큰 일은 아니라고 좀 보는데, 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그 페덱스죠. 그 택배 회사인데, 자, 그 CEO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페덱스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이제 폭락을 합니다. 그 CEO가 무슨 말을 했느냐 보면은, 자, 물류업체 페덱스 CEO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언급했다.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회사 측 예고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최대 폭으로 폭락을 했다. 뭐 자기네 회사들만 이제 폭락하면 되는데, 자기네 이제 물류 자체가 굉장히 운송량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전 세계 물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분야의 운송량 하락을 목격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은 침체 아니야. 자, 운송량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가 약해진다는 거고, 하지만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안 떨어졌었죠, 그렇게. 자, 근데 얘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침체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걸로 추정을 한다. 뭐 일개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지수를 밀어낸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밀어내긴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많이 반등을 시켰어요. 결국은 저가는 이제 한 2%까지 좀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은 종가 같은 경우에는 0.9%로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리긴 했어요. 자, 근데 하지만 자, 이 부분 11,500포인트를 한번 깼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걸 깼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FOMC 끝나면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또 한번 빼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건 환율이에요. 지금 미증시하고 국장하고 완전 커플링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과하게 빠졌었던 미증시가 5% 가까이 빠졌었던 날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다고 환율이 매우 높은 상태, 1,400원 근저리 하는 상태에서도 외국인 이탈이 생각 이상으로 크지 않아요,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환율이라고 봐요.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좀 크게 빠져준다면은 확실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환율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이걸 버텨내려면은 계속 비축하고 있는 그 달러를 갖다가 계속 부어야 되는데, 그 붓는데도 한계가 있죠. 자, 아니면은 이제 구두로 이제 계속 언급을 해야 돼요. 좀 푸시를 해가지고 달러 이제 곧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금통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구두로 이제 개입을 해주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아니면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금리 인상을 확 때려가지고 환율을 잡는 방법. 뭐 이 정도가 있어요. 결국은 구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금리 인상하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금리를 막 미국처럼 크게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빠졌냐? 엊그제부터. 자, 뉴스에 있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유엔 총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외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21일하고 22일 날 이제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그쪽에서 이제 바이든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한미 통화 스와프예요. 결국은 뭐 처음에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1,400원 근처를 가니까 이거는 필요하죠. 이게 들어와야지 이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예상인데, 자, 그걸로 이제 올랐거든. 그걸로 이제 환율이 좀 하락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좀 우선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21일하고 22일 정도에 바이든하고 내용을 했었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면은 자, 이렇게 빼놓은 거 그대로 다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 하락한 이유는 통화스와프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통화스와프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통화스와프가 안 나온다면은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통화스와프가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안정세를 갖다 잡아 끌어들일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서 21일, 22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때거든요. 이때 이제 바이든을 좀 만나는데 뭐 이날 얘기가 나올지 이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때는 통화 스와프 관련한 뉴스들이 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월화중에는 그때 좀 더 집중 있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환율이 1,400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1일, 22일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근저리에서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통화 스와프가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방향성을 잡아주겠죠. 결국은 이번 주는 봐야 될 거는 미국의 FOMC 그리고 통화 스와프 요 정도예요. 이 두 개만 지금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러시아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러시아한테 지금 이제 뭐 종전 얘기를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가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좀 이제 좀 적당히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언제 끝낼지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뭐 모디 총리도 있고 독일에서도 총리가 독일 총리도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뭐 끝까지 들어먹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즈베크당에서 이제 종전 이런 압박들을 계속 세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들 그리고 내부에서도 계속 푸틴을 갖다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 같은 경우도 뭐 믿기는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푸틴 이런 얘기 때문에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뭐 회담을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결국은 G20이에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G20 회의에서 푸틴, 젤렌스키 만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바뀔 거예요. 왜? 주최 측인 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미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모두 초대를 해놨습니다. 자, 결국은 이때 돼가지고 직전 돼가지고 갑자기 만나러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만나면서 좀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G20밖에 없지 않느냐. 그나마 가까운 거는 지금 당장은 뭔가를 종전이나 휴전이나 뭔가 그런 쪽으로 끌어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요때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11월 15일에서 16일. 자, 요때 정도에 이제 만약에 만난다 라고 하면 이제 막 종전 기대감 막 이런 게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또 만난 다음에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쯤 돼야지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이제 봉쇄가 있었죠. 봉쇄가 좀 컸던 곳이 선전하고 청두였어요. 자, 이쪽이 이제 코로나 봉쇄가 있었고 워낙에 여기가 이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고 인구도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봉쇄가 나왔고 자, 봉쇄가 나오면서 이득을 본 게 있었죠. 자, 원자재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봉쇄가 되면서. 그러면서 원자재가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인플레가 좀 잡히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자, 봉쇄가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를 뭐 이제 좀 많이 줄었죠. 얘네들도 뭐 700몇 명에서 뭐 200몇 명으로 좀 많이 줄었고 뭐 중요하게 볼 곳은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0명, 상하이는 2명. 자, 이쪽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됐었던 청두하고 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명, 2명. 전혀 여기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결국은 여기는 이제 봉쇄를 풀죠. 자, 청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이제 달성했다. 봉쇄 대부분 해제한다.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조금 약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한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것들 이제 봉쇄가 좀 풀리고 다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부동산은 계속 보셔야 돼요. 중국의 GDP를 전부 다 이끌어왔던 게 부동산 경기고 부동산 경기가 3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들이 12개월째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여기에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중국도 역시나 가계대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이제 잡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각종 부동산 지원책, 뭐 금리 인하도 했고, 막 소비 쿠폰도 뿌리고 돈 좀 써달라고 하고, 그리고 건설업체들 이런 힘든 애들도 막 지원도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아직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3년임까지는 우선 버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10월 중순에 3년임까지는 시진핑 3년임은 버틸 거다. 그때까지는 별 다른 잡음은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코로나 있죠. 전력난도 있어요. 지금 거기가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수력 발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저런 부분에서 막 생산이 막 중단되고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폭염도 있고 곡물 쪽도 조금 그렇고 거기에 부동산 이런 경기도 좀 그렇고 지금 거기에다가 미국한테 이제 산업으로 또 두드려 맞고 있고 애플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장을 전부 다 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그냥 막 싸웠죠. 미국이 뭐라고 하면은 막 들이대고 싸우고 막 무역전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이 IRA를 갖다 진행하고 뭘 해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요. 거기다 대고서 뭘 같이 규제를 하고 이래버리면은 중국도 타격을 입거든요. 미국도 타격을 입지만 근데 중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 타격을 더 입으면은 경제가 완전히 망해요. 지금 GDP가 거의 0%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거의 0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사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한한령을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도. 한국이랑도 뭐 당연히 무역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도 타격을 입지만 중국도 타격을 입어요. 근데 중국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국을 못 때리는 거예요. 미국도 못 때리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배터리 쪽이 이제 IRA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치포 동맹을 이제 하려고 하죠. 자, 근데 중국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이 치포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뭘 때리고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한한령을 때렸어야 되는데 자, 리잔수 이제 거의 뭐 세 번째라고 해요. 그 서열로.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자, 사드 관련해서도 이제 막 푸시를 안 해요. 그렇게 그냥 불편한 입장 정도를 이제 피력을 했을 뿐이고 자, 오히려 더 줄어왔죠. 인천 상하이 직항 재개 막 공감대를 갖다가 하고 오히려 거기서 뭘 했냐. 자, 이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한국한테 자, 한중 FTA 2단계를 가속화하자.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하자. 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중국은 정말 인구도 많고 생산력도 크고 이런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래저래 계속 맞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다른 나라를 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손을 잡으려고 지금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로.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중 FTA 2단계 나쁘지 않아요. 한국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죠.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미국 손을 잡았는데 그럼 중국 손을 놓칠까 이랬지만 중국이 힘드니까 중국이 알아서 기어서 들어오는 모습 외교적으로는 되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번 거는. 자,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되게 괜찮고 자,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을 갖다 방한을 초청을 했어요. 바이든이 한국을 왔었잖아요. 바이든이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무래도 한국까지 이제 등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이제 IRA나 치포 동맹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시진핑이 와서 선물을 줘야 될 거예요. 분명히 선물을 줘야 되고 뭔가를 풀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든 뭘 풀어주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와서 좀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이 부분 어떻게 좀 방안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안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좋으면 좋지 시장에는. 자,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특별히 싸울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전원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3년임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 바이든 중간 선거 있어요. 요때까지는 두 나라 다 적당히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거고 자, 이 이후에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들이받고 싸우든
아니면 뭐 갑자기 화해를 하고 같이 막 동반으로 같이 잘 가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올 텐데, 결국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G20이라고 봐요. 이것도 젤렌스키 푸틴도 아까 G2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미국, 중국 지금까지 대면으로 정상회담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G20이고 그게 11월 15일, 1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주최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나,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풀어지나, 인플레이션 어떻게 풀자,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싸울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한다라면은, 아니 G20에서 정상회담 이런 걸 진행을 한다라면은 뭔가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거기서 뭔가 결과물에 따라서 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쯤 되면은 이제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 4% 이상 올리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반등하는 거는 한 11월 정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반등 시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시황이니까, 네, 시황이니까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자, 7월달에 이제 75bp를 했었고, 자, 9월달이죠. 9월달 이제 100bp 가능성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100bp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FOMC에서 75bp를 때리면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파적이죠. 뭐 금리 인상 확대 유지하겠다. 그리고 파월, 잭슨홀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 계속했었고, 결국은 FOMC에서도 똑같아요. 75bp 때리면서 연설이 나올 건데, 지금 상황이 아직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2%까지 맞추겠다, 이런 내용 나올 거고, 금리 인상으로 뭐 경기가 힘든 거 아직 우리 경기는 버틸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인플레 잡힐 때까지 강경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한 내용이다. 결국은 이거는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다음 주 시장은 FOMC를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시점에 통화 스와프가 있어서,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되기는 해요, 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두 가지 좀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고용지표는 무난했어요. 뭐 계속 무난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것도 무난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CPI만 보게 되면은 CPI 뭐 정점설 이런 게 계속 나왔었는데, 정점설은 맞아요. 지금 이번에도 결국은 줄었잖아요. 9월 13일날 CPI가 실제는 이제 8.3%가 나왔고, 예측보다 조금 올랐다는 거고, 결론으로 봤을 때는 9.1%에서 8.5%, 그리고 8.3%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측이 조금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는 좀 블로그에다 적어놨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월 8일 그 75b 금리 인상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환율이 조금 빠지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CPI의 충격 때문에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희석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소매 판매가 이제 이번 주 나왔었는데,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난하다. 결국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역해석도 가능한데, 이런 거는 역해석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도 뭐라고 하고 나빠도 뭐라고 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무난한 수준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결국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건 FOMC고 75bp냐 100bp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11월 달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1월 달은 저는 기대하는 게 50bp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50bp 뭐 진짜 막 9월달 아니 10월달 나오는 이제 CPI 봐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부터 이제 비둘기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둔 다음에는 표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무너질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무너져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무너져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최대한 때려놓고 11월 직전 10월 한 중순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CPI가 어느 정도 조금 비스무리하고 조금 낮게만 나와도 뭐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갑자기 연준이 막 비둘기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월에 금리 인상도 한 50bp, 뭐 좋게는 막 진짜 25bp 이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자, 그걸 때리는 게 이제 11월 1일, 2일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선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 표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까지는. 자, 침체 지표인데 침체 지표는 여러 가지 보지만 자, 기업들 생산 뭐 재고 이런 거 안 좋기는 해요. 하지만 고용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소매 판매 굉장히 무난하게 계속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어요. 소매 판매도. 자, 임금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이미 올랐던 거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고용 실업률 이런 것도 다 무난해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부분은 없다. 근데 전통적으로 봤었던 지표들 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계속 유지 중이고 GDP는 2분기 연속 하락했고 다음 분기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연착륙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2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 거는 여기도 약간 폭탄이 있기는 해요. 자, 75bp를 때렸죠. 75bp 때리면서 환율을 어떻게든 잡아내려는 거는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남유럽 쪽 이제 국제 상황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붕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GDP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갖다 이제 미세하게 잡기는 했어요. 결국은 금리를 갖다 75bp 올리면서 자, 하지만 CPI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서 자,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밀어내고 다시 달러 인덱스가 재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럽의 이제 CPI나 PPI는 무난했었던 걸로 전 보고 있고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독일이 막 PPI 막 말도 안 되게 올랐던 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GDP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만약에 GDP가 마이너스만 안 나오면 전 된다고 봐요. 그냥 플러스만 나와주면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국장을 환율을 많이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사다가 중간에 제조를 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익이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주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실적에서 잡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달러 인덱스 올려줬고 환율 좀 안정화하는가 싶었는데 못했죠. 자, 결국 우리나라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이번 9월에 저는 75bp라고 보고 있어요. 100bp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75bp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9월달에 없어요. 그래서 10월에 금통위가 25bp를 한다면은 한미 간 금리차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50bp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는 생각은 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야. 통화스와프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통화스와프 지금 가지러 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 50bp 올리면은 여기저기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좀 잡음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국내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통화스와프를 끌어와서 통화스와프를 끌어오면 25bp일 것 같아요, 국내는. 근데 그걸 못 끌어오면은 저는 50bp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11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50bp 정도 예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중간선거 바로 앞두고서 거기서 뭐 75bp, 100bp 얘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5bp 때리면은 그 다음 50bp, 그 다음에 한 25bp 정도 때리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좀 무난하게 시장이 금리가 이제 인상하는 폭을 좀 둔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게 한 23년 한 중반 되겠죠, 거의.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한미 통화스와프 뭐 이거 이때 있으니까 이거 꼭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면은 국장은 솔직히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게 있을까 싶기는 해요. 충분히 잘 버텨줄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은.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갈수록 전쟁에 대한 우위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잡음도 있고 11월에 G20 있죠. G20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종전 가능성에 대한 썰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썰이니까 그냥 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거는. 결국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G20이고 그 G20 11월까지는 종전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만 있지. 자, 여기서 얘네 둘이 만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 뭐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중국이 이걸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북한한테 이걸 핵실험 하려고 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좋게 가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서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핵실험한다? 중국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니들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거예요. 결국 시진핑이 이제 3년이 다 되고 바이든 중간 선거 전에 핵실험 같은 경우에 좀 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보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상황도 좀 좋아지고 했을 때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중국 상황을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대만을 끼고서 이제 싸웠었는데 결국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앞두고 있는 게 있죠. 3년임 이때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대만 뭐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도 결국 이때까지는 조용조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코로나, 전력난,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원자재가 하락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고조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원자재가 하락을 해가지고 인플레 여기 고조는 이제 생산 때문이에요. 생산이 이제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물건이 없어 못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면 인플레가 고조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고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 고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봉쇄가 됐을 때 원자재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근데 뭐 이제 봉쇄는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적당히 어느 정도 무난한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인프라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소비 쿠폰도 막 뿌리고 건설 쪽에다가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부동산이 결국은 뇌관이에요. GDP의 30%를 가지고 있고 그 뇌관이 이제 터질 가능성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년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버텨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국의 지금 입장이 미국이 그렇게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한국한테도 사드를 저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와서 FTA 얘기하고 분명히 시진핑 방안을 초청을 했지만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요런 부분들이 뇌관이니까 그 다음에도 좀 이거를 버텨주기 위해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중국이 좀 조용조용히 여기저기 들이박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추진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자, 그리고 시진핑 방안 추천 방안하면은 좋죠. 여기저기 소비들 되게 잘 되고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앞두고서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경제 타격을 갖다가 크게 원치 않는 수준이고, 자,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거 했음에도 그리고 치포 동맹 자, 이런 거 했음에도 그렇게 중국이 들이박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자, 하지만 이제 11월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G20에서. 자,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뭔가 딜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별 딜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들이받고 싸울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11월 이때 돼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잠잠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하면은 CPI는 결론적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달에 뭐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저는 이거 조작이라고 지금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8월 FOMC 없었죠. 그 다음에 PC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잭슨홀,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잭슨홀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을 눌러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계속 매파적으로 나왔었고, 자, 근데 이번에도 결론적으로는 CPI는 내려갔어요. 8.5에서 8.3 어쨌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서 연준이 이제 75bp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어디서는 100bp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75bp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약재가 이제 소멸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 10월 달에 또 이제 없죠. 없다 보니까, 자, 그때는 좀 반등하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FOMC가 없는 달에 지난번에도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 달에. 자, 10월 달에 이제 없어요. 그게. 그리고 11월 달이 바이든 중간 선거예요. 그럼 좋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뭐 지금부터 10월부터 막 이러고 간다 이게 아니고, 자,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자,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이죠.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보면은, 자, 한 이 정도죠. 자, 박스권에 위치했을 때 이 하단이에요. 이 박스권에서. 그래서 10월에 좋게 간다면은 다시 상단 부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FOMC가 없었을 때가 요 부분이죠. 자, 요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FOMC 앞두고서 또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FOMC가 없고 11월 달에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10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등한다라고 보려면은 10월 이후에 이제 저는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G20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장투할 종목들의 좀 비중을 좀 크게 넣고는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스윙으로 보시는 게 낫고, 그 스윙으로 보시면서 11월까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중국에 뇌관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뇌관 중에서 저는 부동산 이런 쪽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부채가 높은 국가들, 뭐 스페인 아니면은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이 환율이 좀 크죠. 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환율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잡혀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한 11월까지 좀 지켜보면은 이제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장투보다는 좀 스윙으로 가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이니까 뭐 10월, 11월, 12월 뭐 이 정도인데 한 3, 4개월 남았는데,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저는 로봇이라고 봐요. 사실 제일 큰 거는 로봇이에요. 자, 로봇이 제일 주목할 부분이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는 로봇 관련해서도 뭐 블로그에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빈쌀만 이제 방한하는 게 있죠. 10월 한 말쯤에 빈쌀만 방한하면은 네옴시티랑 원전이랑 이런 쪽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전 많이 눌리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순환매 방식으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순환매는 아무래도 빈쌀만 거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건설이죠. 네옴시티 나오면서 이제 건설들, 그리고 하반기 되면서 지금 건설주들이 이제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시장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건설주들이 올라가요. 결국은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게 방법이에요, 정부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만 하고, 이제 슬슬 건설주도 한번 볼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 우리가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적이 얘는 반짝이네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리오프닝, 중국 FTA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진핑 방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랑 이런 부분들 열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리는 부분들이 있죠. 다음 달이면은 거의 그거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다음 주인가 한일 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정상들끼리 만난 적이 없어요, 한일은. 근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만나기로 했고, 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행이나 이런 거 분명히 얻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쪽 계속 보셔야 돼요. 리오프닝은 뭐 그런 거죠. 항공은 근데 좀 애매해요. 항공은 환율도 봐야 되고 유가도 봐야 되고 코로나 상황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좀 움직임 좀 다르긴 할 수 있는데, 자, 여행주랑 이제 그런 쪽 있죠. 소비 쪽 그런 쪽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도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되게 잘 갔어요. 신재생 쪽이나 폐배터리나 배터리나 이런 쪽 되게 괜찮게 갔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고가예요. 종목들 보시면 알 거예요. 웬만한 종목들, 뭐 종목을 굳이 집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대부분 신고가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 위치에서는 솔직히 순환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피로감이 충분히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 앞전 지표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한 번 정도 눌러주는, 그리고 약간은 잠시 소외되는, 약간 뒤로 빠져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성장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얘네들 한번 또 쉬어가고 10월 되면은 뭐 이제 원전 건설 막 실적 나오니까 실적주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로봇이 성장 그걸로 좀 갈 것 같고, 리오프닝도 뭐 여기저기 일본 얘기, 중국 얘기 나오면서, 자,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섹터가 될 것 같고, 얘네들은 결국은 갈 애들인데 잠시 쉬어가는 타임 근저리에 왔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시황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장 볼게요. 자, 국장 보기 전에 나스닥 보고 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500포인트 이거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깬 상태로 마감까지 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좋지는 않아요. 자, 결국은 그러면은 국장은 어떠느냐. 근데 국장은 약간 해석하기가 지금 조금 다르긴 해요. 국장 같은 경우도 전부터 2370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2370인데, 자, 이 부분을 깰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안 깬다면은 결국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해요. 통화스와프와
통화 스와프가 나오면서 FOMC 악재 소멸이 나오면서 이거를 계속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아싸리 이걸 깨면은 제가 보는 데는 2320에서 30포인트거든요. 한 30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인데 2330포인트. 자, 한번 밀리더라도 저는 최대치가 여기라고 봐요. 진짜 정말 많이 밀리더라도 요 정도 2330.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2에서 2.5% 밖에 안 돼요. 사실상 코스피는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정말 종목에 개별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굳이 여기서는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여기서는 비중을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좀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중에 계속 2370포인트를 갖다 지켜주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을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피 보실 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보시면서 얘가 1%, 제가 1.5%, 그 날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얘가 1%, 얘가 2%,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한 0.5를 하는 날도 있고 곱하기 2를 하는 날도 있어요. 그거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코스피로 잡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코스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부분이죠. 계속 지켜왔었던 곳. 자, 이걸 앞두고 있어요. 코스피랑 동일해요. 지금은 동일해요. 근데 상승식이 오면은 코스닥이 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차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떨어질 때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막 0.5 정도 이제 더 때리긴 하는데, 근데 올라갈 때는 거의 2배씩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지지하는 이 포인트들. 자, 766포인트 정도. 자, 근데 얘도 역시나 깨진다면은 요 정도 보여요. 750포인트. 750포인트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얘도 한 2.5% 되거든요. 자, 비슷해요. 지금 하락으로 봤을 땐 비슷해요. 근데 상승으로 반등하고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성장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름폭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고, 코스피 기준으로 2370포인트랑 거길 지키는지, 거기를 깬다라면 2330포인트를 갖다가 지켜주는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봐야 되는 거는 FOMC.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악재 소멸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 스와프. 이거는 국장한테만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아니고. 이게 되면은 세계 증시 좀 무너져도 그래도 좀 괜찮게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거기다가 다음 달에 또 금리 인상 또 하면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이것까지 한다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바닥은 계속 버텨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한 중반 되면은 좀 그래도 좀 살려주는 모습 나올 것 같거든요. 다음 주 한 중반,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서부터. 자,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만약에 좀 더 내려주면은 좀 모아갈 만한 그런 위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